여러분 은퇴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써 있죠. 저는 이 리타이어를 띄어서 써요. 리타이어.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제 끝나고 월급 타는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인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리타이어는 뭐라고요? 리타이어 안 하는 거다. 타이어를 바꿔 끼고 계속 달리는 거다. 다른 거를 계속해서 뭔가 생각하면서 살자 하는 말씀이에요. 노후 대비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 1번입니다. 늙으면, 나이 들면 소비 주체다. 이제 생산에는 참여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생계형 근로 희망이 73세까지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거가 있든 없든 내가 보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 그게 꼭 돈이 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쓰다 죽을 인생이다. 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 되는 노인과 도움 주는 어르신이라는 거는 제가 이게 언제 만든 거냐. 이때 만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시죠?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이게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걸 받는 순간 이 말을 생각한 거예요. 아,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라는 거구나. 짐 되는 노인이 되지 말고. 저는 이걸 받은 이후에 지하철에서 노인석에 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되니까. 앞에 젊은이가 고민하잖아요.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왔는데 이거 양보해야 돼? 이거 말해야 돼? 짐이잖아요, 짐.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받은 이후에 철저하게 지하철은 입구에 그 기대는 거 있어요. 입구에 좌석 거기에 기대서 서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제가 갑니다. 짐 되는 노인이 되지 말고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라. 그렇게 해야 소비 주체가 아닌 생산 주체도 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매일경제신문하고 한경대학교하고 같이 에이징 테크라는 포럼에 기조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실제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걸로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게 돌봄 로봇이 있고 스마트워치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 표현하고 대화는 이게 소위 이제 소피아라는 대화 로봇이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에이징 텍이라고 에이징 포퓰레이션 나이 드는 어르신을 위한 그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돕자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기본 원칙 1, 노후 대비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게 고령층의 과제라고 하는 거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은퇴는 오랫동안 일손을 놓지 않는 거다. 짐이 안 되려면 결국은 에이징텍 산업에 이제 고령층 대상으로 한 이런 게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생산 측면에서 정년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선배가 정년 퇴직하면 그 자리 가서 좀 해보려 그랬는데 뭐 이 사람들을 더 하게 한다. 무조건 정년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년은 그냥 놔두고 정년을 한 사람 중에서 구분을 해서 그분이 전문성이 있는 분은 다시 쓰면 된다. 그러나 정년을 한 사람 중에 꼰대인 사람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꼰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꼰대는 뭐와 사촌이냐면 멘토하고 사촌이에요. 멘토는 후학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꼰대도 후학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지? 멘토는 젊은 사람이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언을 구할 때 해줘요. 그럼 멘토라 그래요, 그 사람이. 근데 꼰대는 내가 지금까지 얻은 지식을 후학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정에서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너 머리 색깔이 그게 뭐냐? 옷이 그게 뭐냐? 너 왜 결혼 안 하냐? 여러분, 꼰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멘토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많은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줘요. 야, 꼰대가 되지 마라. 바쁘지만 좀 기다려라.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면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르쳐주면 멘토가 되는 길이다. 아시겠죠? 뭐 아시지만 실천은 쉽지 않아요. 바빠가지고. 기본 원칙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우선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거 건강. 예,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더해가는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기 지금 10시 반까지 오시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집에서 준비하고 옷도 이거 입어야 돼, 저거 입어야 돼 하는 그 자체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거에 더해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는 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 다음에 용모만 매력 있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도 내적인 매력을 갖추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저가 있거든요. 여가 활동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째는 심플 레저라고, 단순한 여가 활동, 등산 간다, 예를 들면 뭐 골프 치러 간다, 다 단순한 여가 활동이에요. 근데 제가 심플 레저 대신에 소셜 레저라는 말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여가 활동이에요. 이거는 뭐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는 요양홈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한다, 노인홈에 가서 봉사를 한다, 또는 바퍼를 한다. 이런 거는요, 궁극적으로 내가 노인홈에 가게 됐을 때 오리엔테이션 미리 받는 거잖아요. 여가 활동 다 좋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심플 레저도 좋지만 소셜 레저도 권장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여전히 생산의 주체로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격이 있는 그런 자본가가 돼서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00세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반환점을 돈 50대 승부를 걸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우리가 갖춰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 플랜 갖추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오늘 1번이 뭐냐? 평온한 심리기저예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다 배가 아파요? 사촌 논 샀다는 소식이 오면 다 배 아파요. 저는 그 반대거든요. 사촌이 논 사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최소한 저한테 보증서 달라는 말을 안 해요. 도와달라는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게 배 아픕니까? 저는 그거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이나 분노 내려놓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물어볼까 하는데 좀 겁은 나긴 해요. 제가 이 나이에도 제가 한다는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에 승부를 걸어라 녹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오신 거잖아요. 이런 식의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라는 게, 근육이 중요하잖아요. 근육이 자꾸 나이가 들면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습관이, 생활 습관이 몸으로 나타나는 시기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친구들 보면서 얼굴에 욕심이 붙어 있냐, 여유가 붙어 있냐, 이게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 보니까 욕심이 없이 아주 맑은 마음으로 오셔서 이 대목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매력자산 갖고가기인데 1974년에 이 이스터닝이라고 하는 교수가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최초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연구한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문의 제목이요. 경제가 성장하면 인간의 행복은 좋아지는가? 이런 논문을 썼어요. 아까 우리 보셨죠? 100달러이던 나라가 3만 달러가 됐는데 자살률은 2003년부터 세계에서 1등, 뭐 적어도 OECD에서 1등. 뭐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1973년에 최초로 하루 1달러가 돼서 하루 3끼 밥 먹었으니까 바로 그 직후에 이 논문을 썼어요. 재밌는 결과는 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를 그때 말한 거예요. 지금 50년이 다 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는 맞다. 근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부자 순으로 행복한 게 아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세 끼 밥을 못 먹을 때 같으면 세 끼 밥 먹게 될 때까지는 여유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죠. 근데 이미 세 끼 밥 먹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돈 많은 순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순으로 행복하다 그런 것 같았는데 안 그렇다. 이렇게 역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삶의 보람을 어디서 찾을까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논의하고자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행복 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얼마나 채웠느냐 하는 게 행복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우리 아들이 취직을 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다. 우리 아들이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로 만들어줬다.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씩 채워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지수를 내가 바라고 있는 거를 분모로 하고 내가 가진 거를 분자로 했을 때 이루간 거. 10개 바랬는데 8개 됐으면 행복지수가 얼마예요? 80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뭘 생각을 해요? 못 채운 2개를 채워서 100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주례사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 주례할 때 반드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주례가 성원선언문을 낭독한 순간 기대 수준을 반으로 낮추십시오. 7개를 해주었을 때 10을 여전히 바라고 있으면 불만인데 7개를 해주었는데 그래 주례가 반으로 낮추라더라 해서 기대 수준을 5으로 낮췄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예, 그래서 더 많이 이룩하는 것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지만 더 적게 바라는 것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다. 이게 기대 수준을 낮추라는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사실 낮췄으니까 5개만 해도 되는데 남편이 7개를 해주었다고 했을 때 느낌이면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다. 예, 감사한 마음이에요.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만큼 행복의 지름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진 거를 생각하면서 우선 눈 뜬 것부터 감사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것과 나는 왜 이게 없지 하고 안 가진 걸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요. 비교하라. 비교하라. 사람들은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을 꼭 물어보면 비교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을 해요. 큰애가 몇 살이세요? 42.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3.1. 예. 42살짜리 큰애가 태어날 때 3.1kg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가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다른 애보다 약하게 태어났는지 비교하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라. 그 대신에 위만 쳐다보지 말고 저우를 좌우를 둘러보면 나만 불행하다. 다른 사람도 힘든 사람 많다. 다른 사람도 힘든 사람 많다. 그러면 위안을 받는다. 그리고 목이 또 뻣뻣해서 잠시 내려다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 있다 없다? 많지. 나보다 힘든 사람 무지 많지.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배려하는 삶을 써놓은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기대하는 걸 반으로 줄이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진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뜬 것부터 가진 걸 세다 보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지 않게 된다. 예. 그리고 다 어렵다는 걸 깨닫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다는 걸 생각하고 손을 내밀면 이게 이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식당에 가면요, 설렁탕집에서 어이 깍두기 하나 가져라. 설렁탕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대해도 되는 대상인가요? 또 심한 경우는요, 주문 받고 가는 여성의 뒤에다 대고 주문 받고 돌리자마자 조선족인가 봐 또 이래요. 다 들려요. 조선족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그 사람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러 연변에 가는 바람에 거기서 태어난 조선족일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모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말이 어눌하다고, 그 말투가 좀 이상하다고 뒤에서 들으면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런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맨 뒤에 배움의 즐거움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배움의 즐거움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매력자산 가꾸기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자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경제자산을 안 갖추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가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요 인생 3대 바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려고 그래요. 첫째는 손자 손녀 봐주느라고 노부부 간에 약속한 거는 바로 깨는 노부부. 지하철 타고 천안 가서 놀다 오자, 천안까지 공짜니까 했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 김서방이 학회 가면서 같이 가자는데 애들 좀 봐달라. 그러면 남편하고 약속한 건 금방 스케줄 바꾸고 손자 손녀 봐주는 바보. 두 번째는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으면 상속세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자식들한테 기증하고 우리 용돈 다 쓰다 죽지. 3년 지났는데도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다. 그러면 며느리가 아침 새벽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를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빨리 불러가시지. 세 번째는 애들이 집에 찾아오면 집이 좁을까 봐서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가는 노부부. 이 세 가지 3대 바보 시리즈가 이제 농담으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자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진정한 자식 사랑은요, 자식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바쳐서 뒷바라지에서 노후 보험 드는 게 아니고요,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리는 게 진정한 자식 사랑이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올인을 하지 말고 하프인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의 노후 대비를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1번 자식 바보 되지 않기.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자, 자식 바보.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새로운 일 도모하는 거 상가자는 거예요. 60 넘어가지고 노후 자금이 이만큼 필요하다는데 우리 이만큼 모자라지 않아? 그러니까 뭐 좀 해볼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예. 그래갖고 쪽박 찬 사람이 많아요. 5년 이내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집 규모 이게 늘려가기는커녕 줄여가라 하는 얘기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아까 학습을 잠깐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인드를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대에 늦지 않았어요. 손자가 무시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도 몰라. 요새 지금 스마트폰 안 갖고 있으면은 손자한테도 무시당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여기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지금부터. 왜냐? 만약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보세요. 60세에 은퇴한다고 쳤을 때 30세부터 준비하면 30년 준비하는 거잖아요. 60까지. 그리고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아요? 3, 40년 남으니까 30년 벌어가지고 6, 7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45세부터 준비하면 겨우 준비할 수 있는 기간 15년인데 남은 인생이 45년 이상이 남잖아요. 그럼 나 이미 늦었나? 그럴 수 있죠. 30? 너무 빠른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언제 시작해도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시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그런 사람 있죠. 아, 나 늙어 보여서 안 찍는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젊은 사진이 오늘이다. 내일보다는 젊잖아요. 그러니까 나 늙어 보여서 안 찍겠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사진 안 찍으려면 오케이. 한 번이라도 더 찍으려면 언제가 젊은 사진이라고요? 오늘이.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지금이 가장 젊은 시점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 얘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00년 전에 섭공이라는 제후가 있었어요. 거기도 섭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정치를 별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날만 새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요. 공자님 쪽집게 가요교사를 모셨어요. 많이 도망가서 내가 그냥 천리장성이라도 쏴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공자님 답이 딱 6자 쓴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정치를 하면 먼 데 사람이 올 거 아니냐. 네 나라 백성이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 쌀려면 네 나라 백성을 기쁘게 하는 정치를 하면 다른 나라 백성이 올 거 아니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이 아니겠느냐. 저는 성공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잘 못하면서 외부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한다. 저는 그거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클로바의 원래의 꽃말은 행복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마리에서 우연히 네잎 클로바가 눈에 띄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가서 나폴레옹이 목숨을 부지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야기 이후에 세잎 클로바는 행복이고 네잎 클로바가 행운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길에 가다가 네잎 클로바 보이면 와, 나 이 복권 사야 되나 이러잖아요. 다시 한번 행운이에요. 행운. 어쩌다 한번 올 수 있는 행운. 행복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내가 느끼는 감정의 상태예요. 그러면 행복이 중요합니까? 행운이 중요합니까? 네, 행복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널려있는 세잎 클로바 행복을 짓밟으면서 어쩌다 한번 올 수 있는 네잎 클로바 행운을 찾아 헤맨 적은 없나요?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100세가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50세 또는 50대에 승부를 걸듯이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강의인데요. 제가 이 강의에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시간에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배려하는 삶을 살자.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게 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마지막 강의는 제가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가지고 끝내고자 합니다. 나 하나 한다고 뭐 세상 달라지겠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 전체가 꽃밭이 되는 날까지 실천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100세 시대 50대 승부를 걸어라 하는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